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가 갑자기 끊겼는데요. 동영상 촬영 도중에 전화가 오면 동영상 촬영이 끊깁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촬영 도중에 외부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동영상 촬영이 중단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제척사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척사유 중 첫 번째 사유, 법관 또는 그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를 이제 두 개를 들었었죠. 하나는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종중결의에 대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관이 종중원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인 종중원과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와 이제 대조적으로 만약에 회사의 주주가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법관이 주주인 경우에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법관이 그 당사자인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 그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고 어떻게 공동권리 또는 공동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제척사유를 한번 살펴보죠. 그건 43쪽에 5번 제척사유예요. 이게 이른바 전심관여입니다. 앞선 재판에 관여한 게 이제 제척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전심관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관이 불복사건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심관여에 해당되더라도 제척사유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전심관여가 이제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제척사유죠. 여기서 이제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그러니까 전심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가 되는데, 이때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의 재판이 뭐냐? 이거는 불복 사건의 하급심 재판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급심, 하급심 관계에 있을 때 불복 사건의 하급심 재판, 예를 들어서 1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을 해서 2심에 계속되어 있는데 2심 재판도 관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전심 재판 관여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불복 사건의 하급심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이 그 불복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전심 관여에 해당되고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심 관여의 경우에는 불복 사건의 하급심 재판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기에 전심 관여인 것 같은데 이 제척사유인 전심 관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종종 이제 법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이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환송 또는 이송되기 전 원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파기 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에 대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 그래서 대법원에서 대전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대전 고등법원 판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이때 원심은 어디냐면 대전고등법원이 되겠죠. 자, 이때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파기가 돼서 환송된 경우, 이때 종전 그 환송 전에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돌아온 그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근데 아까 제척사유인 전심관여는 뭐라 그랬죠? 불복 사건의 하급심 재판에 한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 이때 한번 보세요. 환송 전에 원심 재판, 대전 고등법원 재판하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내려온 다음에 대전 고등법원 재판이 상급심, 하급심에 관계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기환송된 사건도 다시 심리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파기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대법원에서 파기돼서 다시 되돌아온 사건을 또 담당을 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다시 관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송 전에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는 환송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파기환송 전의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는 환송된 후에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근데 뭐는 아니다? 제척 사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재판에 다시 관여한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불복 사건에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척 사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사자가 아무도 상고를 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아봤더니 당시 대전 고등법원 사건의 증거가 위조됐어요. 그리고 증인이 위증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재심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전 고등법원에서 재심 재판이 열렸어요. 자, 이 경우에 종전에 대전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다시 재심이 다시 개시됨으로 인해서 재심 재판이 다시 개시되고 난 다음에 대전 고등법원 재판을 담당했다. 이 경우 상급심, 하급심에 관계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정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 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 본안 사건, 예를 들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런 소송에 관여한 법관이 나중에 그 판결이 확정이 돼서 강제 집행에 들어갔을 때 강제 집행 절차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이때도 역시 상급심, 하급심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도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4쪽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전심 관여가 제척 사유인데요. 그러면 전심, 그러니까 불복 사건의 하급심 재판에 관여했을 때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때 관여했다. 이 관여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44쪽 맨 윗줄 보시면요. 여기서 관여했을 때란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요. 최종 변론 전의 변론 또는 증거 조사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여기 전심 관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척의 효과 보시죠. 제척의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해요. 법률상 당연히 해당 법관은 제척 사유가 있는 해당 법관은 그러니까 법관의 직무집행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제척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저 법관에게는 제척 사유가 있는데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척 재판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겠죠. 제척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래서 재척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척의 재판은 확인적 성질을 갖는다. 그 44쪽 재촉의 효과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재척의 효과는 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재척의 재판은 확인적 성질을 갖는다. 다음 기피 한번 보죠. 그러니까 법관에게 재척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제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기피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해당 법관은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게 되죠. 그럼 이 기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형성적 성격을 갖죠. 기피 재판이 있어야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그때 비로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피의 재판은 형성적 성질을 갖는다. 아까 재척의 재판이 확인적 성질을 갖는 것과 대비되죠. 45쪽 한번 보시죠. 45쪽. 우리 판례는 자, 기피 사유가 뭐예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데 그게 어떤 사정이냐?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4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어야 된다. 주관적인 추측,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기피 사유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받아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당사자에게 얼굴을 붉히며 이 사람아 이렇게 좀 반발투로 얘기한 경우, 그 다음에 재판장이 바뀌니까 변호사를 바꿨어요. 그거에 따라서 물론 요즘 흔히 말하는 정관예우 비슷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이 정도는 그냥 단순한 주관적 예측 또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 정도는 기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좀 기피 사유의 인정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다. 자, 기피 재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45조 기피 재판 보시죠. 기피 신청은 합의부 법관에 대한 것은 그 합의부에, 그 다음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에 대한 것은 그 법관에게 신청을 해요. 해당 법관에게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기피 재판은 그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을 해요. 이건 우리 뒤에서 살펴보죠. 이렇게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45쪽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이요. 당사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을 기피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46쪽 한번 보시죠. 46쪽 두 번째 줄 한번 봐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그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요.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피 재판은 누가의 합의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된 그 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을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밑에 줄 보시면요. 기피 신청이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뭐죠? 예를 들어 기피 신청을 하고 3일 이내에 기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명 방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당 법관이,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바로 각하할 수 있어요. 이걸 간이 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피 재판은 원칙적으로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간이 각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이 바로 각하할 수도 있어요. 그 46쪽 세 번째 단락인가요? 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죠. 법원은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돼요.
응? 다만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아까 간이 각하된 경우 있죠. 그런 경우하고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냥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고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피. 회피는 이제 법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 47조 관할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제2편 소송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 법원, 당사자 이렇게 나눠서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2편 소송의 주체 법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관할이에요. 관할. 여러분들이 이 관할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응? 특히 이 관할 중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토지 관할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주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응?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할 한번 살펴보죠. 관할. 47페이지입니다.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전국에 법원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럼 관할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전국에 법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담당할 것인가 이런 어떤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게 관할이에요. 관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재판 기관으로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단독 판사와 합의부는 별개의 재판 기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대전지방법원 내라 하더라도 사건을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로, 반대로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로 보내는 건요, 단순한 사무 분장이 아니에요. 그건 이송이에요. 이송. 왜냐하면 별개의 재판 기관이기 때문에 별개의 관할이에요. 별개의 관할. 그러니까 조직법상으로는 같은 대전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단독 판사와 합의부는 별개의 재판 기관이기 때문에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로,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로 보내는 것은 관할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할을 달리하는 법원 사이에 사건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송이라고 해. 이송. 응? 우리가 뒤에서 사건의 이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관할 끝부분에. 그래서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로 보내는 것은 이건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송에 해당이 된다. 이송에 해당이 된다. 47쪽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요. 관할은 그 결정 근거에 따라 법정 관할, 지정 관할,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법정 관할은 뭐예요? 법률에 정해진 관할이죠. 법률 용어 쉽죠? 법정 관할, 법이 정한 관할이에요. 지정 관할은 상급 법원의 지정에 의해서 생긴 관할이죠. 그래서 지정 관할이라고 해.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은 이건 이제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관할 법원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생긴 관할. 그 다음에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하면 관할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변론 관할이라고 해. 그러니까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은 합의 관할, 변론 관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이죠. 그래서 관할은 그 결정 근거에 따라 법정 관할, 지정 관할,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또한 관할은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따라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로 나눌 수 있다. 전속 관할은 뭐냐면요. 법률이 특정 법원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한 거예요. 다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다른 법원에 관할권을 생길 수가 없어. 이게 뭐야? 전속 관할이에요. 전속 관할은 오로지 법률에 규정된 그 법원만 관할권을 가져요. 이게 전속 관할이고,
임의 관할 같은 경우는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다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변론 관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걸 임의 관할이라고 해. 원칙적으로 관할은 다 임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예외적으로 전속 관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관할이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그 관할을 그 법정 근거에 따라서, 결정 근거에 따라서 법정 관할, 지정 관할,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법정 관할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법정 관할은 법률에 정해진 관할이죠. 그런데 이 법정 관할은 다시 세 가지로 또 나뉘어요. 직분 관할. 직분 관할은 뭐예요? 법원의 어떤 직무 분담에 따라 정해진 관할이에요. 그래서 직무 분담에 따라 정해진 관할이다. 이래서 직분 관할, 직분 관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사물 관할, 사물 관할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사물 관할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을 거예요. 사물관할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건 뭐다 이런 느낌이 하나죠. 직분관할 같은 경우야 직무 분담에 따른 관할을 하니까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물관할하면 사물관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재판기관으로 합의부하고 단독판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독판사는 지방법원에만 있어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는 단독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재판기관이 두 개가 있단 말이죠. 단독판사하고 합의부. 자, 이 경우에 어떤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어떤 사건은 합의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준이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송물을 기준으로 해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간의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거. 이게 사물관할이에요. 사물관할. 다음에 토지관할. 이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요, 전국에 지방법원이 많아요. 우리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대전지방법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원이 많죠. 우리 대전지방법원도 보면 천안 지원 있고요. 홍성 지원, 그 다음에 공주 지원, 논산 지원, 서산 지원. 5개인가? 천안 지원, 홍성 지원. 그 다음에 공주 지원, 논산 지원, 그 다음에 서산 지원.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지방법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5개가 있죠.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한 5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법원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동종의 지방법원 사이에 이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지방법원 사이에 재판관계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거, 그게 토지관할이에요. 내가 아까 관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관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토지관할이에요. 토지관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법정관할에는 3가지가 있어요.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그래서 먼저 직분관할을 한번 보자. 직분관할. 직분관할은 법원이 담당하는 직무 분담에 따른 법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분담에 따라 정해진 관할이에요. 그래서 48쪽 한번 보시면, 자,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이렇게 나와 있죠. 판결 절차는 수소법원의 직분관할이라, 수소법원이 뭐냐면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절차는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의 직분관할이고, 강제 집행 절차는 집행법원의 직분관할이에요.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집행법원인데, 강제 집행의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가 이제
집행법원이 되죠.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는 이와 같이 집행법원의 직분관할이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직분관할도 있어요. 근데 요거 아까 사물관할하고 요 직분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 직분관할하고 사물관할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사물관할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는 사물관할 같은 경우에는 소가, 소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요 직분관할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관할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한 사항이나 급속을 요하는 사항, 이런 거는 단독판사 직분관할로 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합의부 직분관할로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재소전 화해, 소송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 화해를 하는 거, 재소전 화해라 그랬죠. 이 재소전 화해 뭐예요?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독촉, 지급명령 신청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단독판사 직분관할이고요. 어떻게 간이하거나 신속을 요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슨 제척 기피 사건, 그 다음에 정정보도 청구 사건, 이거 좀 신중을 요하죠. 그래서 이런 건 합의부 직분관할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 신급관할 한번 보죠. 신급관할이 아마 우리 직분관할 중에 제일 중요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어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세 번의 재판을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신급의 재판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 것인가, 이걸 정해놓은 걸 우리가 신급관할이라고 해요. 50쪽에 보면 맨 위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지금 화살표가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이 화살표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제1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기관이 되고요. 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우리가 항소심이라고 그래요. 1심 재판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구하는 걸 뭐라 그랬죠? 항소라 그랬잖아. 그래서 항소를 담당하는 신급이다. 그래서 항소심이라고 해요. 근데 항소심 법원에는 뭐가 있냐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본원에 가보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있는데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항소부라 그래. 우리 여기 대전지방법원에 가도 예를 들어서 뭐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5 항소부 뭐 이렇게 항소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가보면 이렇게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있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있다. 근데 항소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합의부는 어디에 있어? 본원에 있어요. 본원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만 항소부가 있어요. 자, 천안지원이라든지 홍성지원 이런 데는 항소부가 없어요. 거기는 합의부는 1심 재판만 담당하는 합의부예요. 그 다음에 상고심, 2심 재판에 불복해서 3심 재판을 구하는 걸 상고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상고를 담당한 신급이라 그래서 상고심이라 그래. 상고심은 대법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어디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이 돼요.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그 다음에 상고심은 다 대법원이고요. 신급 관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잠시 쉬었다가 2주차 강의 계속하겠습니다.